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빅데이터 분야의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처리 강의를 맡게 된 동서대학교의 박수연 교수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강좌를 의뢰받았을 때 어떻게 세부 주제를 정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요즘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와 연관해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강좌에 있어서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와 연관된 빅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의 처리 절차 그리고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빅데이터 시스템과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간의 관계가 왜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에서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연동이 돼서 어떤 식으로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빅데이터 개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규모가 클 뿐만 아니고 형태가 다양해야 된다. 어느 하나의 아무리 많은 데이터라도 종류가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의 특성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되어서 데이터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요즘 이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데이터 생성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IoT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센서로부터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때 이러한 데이터들이 향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실제 이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모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체 빅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가 뭐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많다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데이터들이 또 이렇게 빠르게 생성되어서 그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르게 들어오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초과되어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 이상 데이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테라바이트 아마 그보다 더 큰 데이터들이죠.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전에 어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통찰력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생성 속도, 다양성,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빅데이터의 개요를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형태를 보면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생성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요구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요구에 맞도록 사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구에 맞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이런 정보를 생성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실제 우리가 옛날에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던 혹은 그 전에 엑셀 같은 이러한 데이터 모으는 그런 수집해서 보여주는 데이터에서 보면 그냥 테이블에 그냥 어떤 숫자, 문자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를 그래프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사용자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각화라고 얘기하고 데이터 시각화가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간단하게 뒤에 가면 또 이와 연관돼서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수집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제가 산업체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다고 말씀하실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는 데이터의 수집이 어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먼저 정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들을 그냥 저장합니다라는 형태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유용하지 않은 데이터가 거의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목적을 일단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려는 경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혹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정된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면 데이터의 정제란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정제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름대로 이것을 잘 컨트롤해서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했을 때 보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오류, 중복, 결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값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결과, 분석의 결과가 품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데이터의 정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수정해야 되고요. 중복이 있다면 제거해야 되고요. 결측이 있다면 이 결측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 옆에 있는 값들을 평균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 결측지를 없애고 한다든지. 근데 이 값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라고 얘기해 드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변화가 되었을 때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NoSQL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에 또 많이 쓰이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디에? 나중에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대한 그러한 이해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로는 실제 빅데이터 시스템에서는 통계 및 수학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데이터가 많으면 그 데이터 전체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 부분 많이 배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반의 성적의 평균이 얼마다. 이쪽 반은 평균이 얼마다. 그럼 평균에 따라서 어느 반에 성적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균만 갖고 안 되니까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심의 경량성과 분산 등을 확인하거나 혹은 분포가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확률 분포, 데이터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미 옛날부터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고 현재도 많이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사용된 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분석이 시계열 분석이죠.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은 이때까지 데이터를 보니 이러한 시간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의 변화나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분석해서 이후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시계열 분석이고 이러한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딥러닝 같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실제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들이 있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CNN이 어떻고 RNN, 여기 LSTM 이런 것들이 시계열 분석의 이야기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데이터의 실제 분석에서 보시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방법론들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회귀 분석이나 분류 혹은 데이터가 군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클러스링을 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빅데이터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예측 모델링,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실제 산업체에서는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고장을 예측하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만큼 내가 이 물건들을 더 예를 수요일을 예측하자라든지 이런 형태의 미래 예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렸던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고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각화. 시각화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그리고 특정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지불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시각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좀 실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으로는 먼저 사실 프로그래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 AI 얘기하면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 그리고 이 파이썬에서는 아까 빅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아주 필수적인 그런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 윤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 이런 들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항상 사전에 계획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도메인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만 빅데이터를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자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도메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공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요즘 의료 분야도 상당히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빅데이터 플러스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해서 미리미리 뭔가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하자라는데 이 의료 분야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빅데이터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얘기를 쭉 했지만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죠. 그래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웹으로부터 수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센서, 로그 파일, 뭐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나 트랜지션 데이터들 이런 것들로부터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로부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전체로부터 융합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들을 합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죠. 앞에서 결측치를 처리한다든지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데이터 변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혹은 우리가 나중에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건 거의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하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등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제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데이터의 특성, 분포, 상관관계 등을 탐색한다.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수학적인 통계적인 방법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과 시각화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다음 다섯 번째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때는 데이터의 처리 및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와 복잡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여기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둡 같은 거, 스파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둡이나 하둡 맵 리듀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이게 이런 어떤 형태의 것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는 이유는 데이터 크기도 있고 복잡성도 있고, 데이터가 크고 복잡하다 보니 실제로 어느 한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분산되어져 있고 그 분산 처리되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산해서 처리해서 이들을 모아주는 형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필요한 특성만 추출하거나 생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링과 훈련입니다. 모델링과 훈련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이들의 모델을 선택하고 이들을 가지고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게 되면요. 이 많은 데이터로부터 일부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하고요. 일부는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일부는 이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테스트 데이터.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똑같은 티네요.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로 생각을 해서 트레이닝을 쭉 한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요 테스팅 데이터, 그 모델의 테스팅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 이것을 해보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보고 그 결과가 어떻나, 제대로 나왔는지, 정확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리콜은 재현율은 어떤지, 프로시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 모델이 제대로 훈련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링과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밸루에이션 단계에서 아까 말했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 성능 평가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가 몇 퍼센트다, 9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에서는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표들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링과 훈련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하고 만들어지고 테스트가 다 되었으면 일단 이 모델이 의미 있는 모델이니 이 모델을 배포를 해서 실제 환경에서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사용하기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API라든지 웹 서비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내장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픈되어 있는 모델, 오픈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 모델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마 가지고 오시면 그대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이렇게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한번 만들었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다시 체크해보고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모아서 재훈련을 시키거나 그래서 데이터와 변경된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면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스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위해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하둡이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구문 분석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처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하둡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었던 초창기 빅데이터 이러면 무조건 하둡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둡의 경우에는 실제 수천 대에 분산된 장비에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HDFS 하둡 Distributed File System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MapReduce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산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바로 하둡이라는 형태인데요. 근데 하둡 시스템의 경우에도 뭐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 하둡의 경우에는 배치 처리를 기반으로 배치 처리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구성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처리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리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다른 프레임워크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요. 쓸모없는 데이터 수집과 저장 전략에 큰 놈만 낭비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둡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긴 한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하는 어떤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서는 제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하둡, 스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러면 빅데이터의 플랫폼 중에 클라우드에 연관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뭡니까? 라는 게 이제 우리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는 이제 가장 그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WS. AWS에서는 우리가 아마존 EMR이라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드시프트라든지 키네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요, 빅쿼리라든지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스프록, 데이터 프로 등이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D 인사이트라든지 스트림 어널리틱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빅데이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주가 되는 그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회사에서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실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여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이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 거기에는 이들 간에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의 부분입니다. 스케일러빌리티에서 이 확장성은 빅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데이터가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작업은 데이터 크기와 처리 요구사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빠르게 이렇게 변경될 수 있고 빠르게 변경이 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저장하는 모든 환경들이 빠르게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갑자기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만큼 인프라를 바로 확장한다? 이거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하드비더라도 아무리 빅데이터 플랫폼들이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바로 확장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럼으로써 실제로 데이터들이 제대로 우리가 수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확장성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확장성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는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를 신속하게 확장하는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주 빠르게. 우리가 뭐 클라우드에서 아시다시피 오토 스케일링이라 그래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느렸다가 스케일링이라 느렸다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아주 인프라를 확대를 해놨는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게 놔두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데이터는 그냥 낭비가 돼. 인프라 낭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낭비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의 축소와 확대가 아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스토리지 코스트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은 대용량의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하려면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장 용량, 저장 비용들이 되게 비싸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주 많은 양,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로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으면 저장을 할 때 이 저장 데이터의 그 스토리지에 따라서 과금 체계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실제 이 스토리지의 계층을 잘 활용한다면 실제로 대량의 데이터들도 비용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경우는 어떤 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자주 액세스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혹시 다음에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저장한다면 자주 액세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저장만 하는 형태로 놔두고 싶어 할 때 이럴 때 이러한
스토리지 하이어라키를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도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도구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그 클라우드 안에서 이미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들을 처리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이들을 그러니까 여기 비주얼라이즈 시킨 시각화시키는 어떤 그런 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은 저도 이제 하둡을 처음 만났을 때 하둡을 설치하고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조금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쉽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이런 어떤 하둡이라든지 스파크와 같은 이런 것들을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배포하고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WS EMR 같은 경우. 그러면 사용자들이 어렵지 않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시스템에서 완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시켜서 관리를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이터 통합 및 연결성. 클라우드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API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어떤 API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고 분석하는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보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보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안 및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기능과 규정 준수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어떤 보안 그런 어떤 도구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가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 민감한 정보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사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서로 잘 매치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클라우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pay as you go라는 이런 형태를 씁니다. 당신이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세요. 그러니 결국은 뭐냐면 미리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아주 크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 비용은 적게 해서 실제 필요한 양만큼만 지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때는 또 추가해서 필요한 만큼 또 확장해서 쓰게 되고 또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다시 줄여서 축소해서 쓰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가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서 그대로 우리가 구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아마존에서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는 가장 큰 그런 어떤 점유율이 높은 그러한 시스템이고 사실은 서비스도 상당히 거의 제일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EMR이라는 아마존 일라스틱 맵 리듀스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클라우드에서 하둡 혹은 그 외에
뭐 아파치 스파크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클러스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런 이들을 쉽게 생성하고,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쉽게 생성하고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관리형의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AWS에서 얘기하는 관리형의 서비스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사용자가 신경 안 써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스템에서 알아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당연히 관리형의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적게 된다. 그래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럼 EMR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빅데이터 처리 작업을 클라우드에서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AWS는 그를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데이터 프레임워크가 우리가 인스톨된, 설치된 그런 하나의 가상의 그 서버를 클러스터라고 그러고요. 이 클러스터는 크기를 자동 조절하여서 작업에 필요한 리소스에 따라서 확장, 축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클러스터의 설정, 환경 구성, 확장, 모니터링 같은 복잡한 관리 작업.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둡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만 단점으로는 사실은 이것을 관리하고 실제 다루는데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들을 단순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스토리지 서비스인 S3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AWS, EMR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하고 뭐 실습을 해보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AWS 시스템에서 EMR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EMR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 EMR 이게 환경입니다. 환경에 들어오면 엄청 쉽게 여기에서 EMR on EC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C2는 AWS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EC2가 뭐다? 가상 서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EC2라는 거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전체 시스템에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서버를 하나 구축했다. 그냥 가상 서버죠. 서버 하나 구축한 거를 EC2랍니다. 그래서 이 EC2는 엄청 쉽게 만들 수 있고요. AWS에서는 그럼 가상 서버 하나를 구축하면서 나는 CPU는 뭘로 쓸 것이고요. 메모리는 얼마나 넣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의만 셋업만 딱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서버가 만들어지고 그 서버를 만들고 그 위에 우리가 EMR로서 우리가 클러스터를 빅데이터의 시스템의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EMR on EC2라고 되어 있고 Create Clu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reate Cluster를 누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시스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Create Cluster를 눌렀을 때의 과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Create Cluster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뭐 이 클러스터 이름 정하고 뭐 그 중에 뭐 EMR 버전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세팅이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뭘 쓸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스파크이냐, 하둡이냐 이런 것들이죠.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와 연관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 실제 잘 모르더라도 아주 쉽게 인스톨할 수 있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여러분들이 가셔서 실제 해보신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하는 애저에서도 하게 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HD 인사이트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EMR과 동일하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 등을 우리가 도와주는 관련의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 서버로서 서비스로서 HDFS, 여기 앞에서 하둡에서 하는 분산 데이터 관리 파일 시스템하고 호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여기 있죠. 그렇죠? IoT 디바이스로부터 로그, 스트림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한다. 사실 AWS에서도 마찬가지로 IoT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것, 그들을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AWS,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이에 대한 내용, 요즘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은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글로벌 분산 환경을 지원하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코스모스 DB, 아주 애저 코스모스 DB라는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AWS의 경우에도 실제 NoSQL 데이터베이스로 다이너모 DB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NCP,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실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 저장 서비스로 분석 처리와 빅데이터 저장소로 활용되는 NCP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alytic DB or MySQL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입니다. 분석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일단 관리형, 완전 관리형이 들어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되게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관리형 분석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중앙에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은 수집, 저장, 처리, 분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도구와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빅데이터와 연관된 다양한 시스템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른 서비스를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이렇게 연동시키는 작업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빅데이터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스템을 많이 모아서 어떤 내가 시스템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거기 인프라를 구축해서 뭐 하둡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플랫폼을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클라우드에서 나 무엇을 하겠다라면 클라우드에 선택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인스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집, 저장, 그리고 그 안에서 분석하고 그 안에서 비주얼라이즈하고, 그쵸? 그 안에서 우리가 학습, 모든 것들 이루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